그 기후 문제나 아니면 이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1988년이었습니다. 저는 본래 해방신학을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 논문도 해방신학과 연관시켜서 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988년에 우연히 그 PBS, 그러니까 미국 공영 텔레비전 방송에서 환경 문제 특집 방송을 하는 것을 한 4~5시간 동안 계속하는 것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산성비 문제, 또 오존층 문제, 또 온난화 문제, 쓰레기 문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줄을 전혀 몰랐더랬고, 또 그것이 결국은 아주 약한 생명체들부터 멸종시키고 있다라는, 멸종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그걸 보고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는 한 3가지의 큰 충격을 받게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래서 1989년도에 그 빌 맥키븐이 쓴 The End of Nature라는 책을 읽게 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어서 토마스 베리 신부의 The Dream of the Earth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지질학적으로 지난 6,500만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신생대, 이 신생대가 지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시대였는데, 그 신생대가 빠르게 끝나가는 그 신생대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굉장한 충격을 받고, 또 전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말하자면 해방신학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방시키고, 사회 경제적인 해방만이 아니라 이 생명계 전체가 지금 얼마나 위기에 봉착해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 생명계 전체를 해방시킬 수 있는, 이 생명계 전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문제의식을 그때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우선 이 세상에 굶주리는 아이들이 2억 명이나 되고, 또 매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4만여 명이나 된다라는 사실이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지, 이 지구상에 생산되는 식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던 중에 세계 소득 배분율이라는 도표를 보게 됐는데, 세계 소득 배분율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세계의 경제 구조가 20대 80의 세계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율과 그 하위 80%가 차지하는 비율, 그것이 해마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60년도에는 상위 20%가 차지하는 것이 70.2%였고 하위 80%가 차지하는 것이 29.8%였습니다. 그런데 1989년도에는
상위 20%가 차지하는 것이 82.7%였고 하위 80%가 차지하는 것이 17.3%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9년 만에 70.2% 상위 20%는 70.2%에서부터 82.7%로 더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1998년도에 가면은 상위 20%가 차지하는 것이 전 세계 소득 총액의 86%를 차지합니다. 그 하위 80%가 차지하는 건 점점 줄어들어서 1960년에 29.8%를 차지했는데 이것이 89년도에는 17.3%, 또 1998년에는 14%로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적은 것을 나눠 먹어야 되고 전 세계의 상위 20%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쌀 100가마니를 100명이 먹는다 할 적에 잘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 20명은 100가마 가운데서 86가마니를 차지하고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80%는 100가마 가운데서 14가마니를 가지고 80명이 나눠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상위 20%에 사는 사람들, 상위 20% 사람들은 그런 식량을 어떤 면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그 식량을 사료로, 동물의 가축의 사료를 먹여서 그래서 고단백질 육류 음식을 먹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계의 그 경제 구조가 점점 더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외채 때문이었습니다. 외채 이자를,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이 선진국으로부터 받아온 그런 외채의 이자를 아무리 갚아도 원금을 다 갚고도 끊임없이 이자를 물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잘 사는 나라로부터 못 사는 나라로 돈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나라로부터 잘 사는 나라로 이자가 계속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소득 배분율이 악화가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것은 이 세계의 현실이 얼마나 구조적인 그런 제노사이드, 종족 학살을 벌이고 있는 그런 현실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1987년도에 9월 9일 날 아마존에서 산불이 동시에 2,500군데에서 산불이 나는 것을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락키 산맥에서 한 두세 군데에서 산불이 나면은 프라임 뉴스로 그 산불이 난 거를 보도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마존 유역에서 2,500군데에서 산불이 나고 있는데 미국 방송에서는 그런 엄청난 화재를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이 아마존에 산불이 난 것이 2,500군데나 산불이 나서 그 연기가 너무 많이 연기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 인근에 공항이 폐쇄가 될 정도가 되고 그랬지만은 뉴스에 보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은 미국에 햄버거용 쇠고기를 수출을 하기 위해서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방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열대우림 숲을 태워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거기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열대우림이라는 데가 비가 워낙 많이 오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뿌리 나무들이 키는 크지만 뿌리는 굉장히 얕은데, 이걸 불을 태워버리고 나니까 이 그 표면토, 표면토가 2년에 비가 워낙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은 지표면토가 다 휩쓸려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거기다 목초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또 방화를 해서 산불을 내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 또 목초지를 만들고. 문제는 열대우림 지역이라는 것이 지구 전체 면적의 6% 내지 7%밖에 되지 않는데, 이 열대우림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종자들, 지금 아직 과학자들조차도 얼마나 많은 생명체의 종자들이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전체적인 지구 생명체의 종자들의 절반 이상이 열대우림 지역에 서식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그런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이 열대우림 지역이 이렇게 불로 인해서 1분마다 축구장 10개 내지 20개씩 이렇게 파괴가 되고 사라지는 이런 현실은 결국은 인간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그런 다양한 생명체 종자들을 학살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멸종을 시키고 결국은 이 열대우림을 파괴시킴으로써 그렇게 많은 생명체의 종자들을 학살하고 있는 바이오사이드라는 거죠. 이런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북극 빙하가 감소된 것인데요. 지난 40년 동안 북극에 있는 빙하가 거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는 북극해를 쇠빙선이 없이도 북극의 이 노스웨스트, 그러니까 북서 루트가 뚫립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북극의 이 북동 해로가, 북동 루트가 쇠빙선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뚫립니다. 이 북극해의 얼음이 이렇게 빙하가 이렇게 급격하게 녹아내린다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거는 광산 속에 산소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카나리아 새를 옛날에 넣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카나리아 새가 지금 죽고 있는 그런 현실을 이 북극해의 빙하가 사라진다라는 것이 보여줍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역사, 46억 년의 지구 역사에 있어서 신생대가 6,5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아름답게 이 신생대가 생명을 꽃피워왔던 그런 시대인데, 지금 우리는 멸종의 속도가 평균 멸종 속도보다 최소한 100배 빠른 그런 대규모 멸종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생대가 끝나가고, 그리고 이제 토마스 베리 신부님 같은 분은 이제 상태대를 향해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지구의 북반구나 남반구에서 큰 사막들이 있는 것은 대개 북이나 남이 20도에서 30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곡창지대는 30도에서 40도 지역이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적인 곡창지대, 북이 30도에서 40도 사이에 이 곡창지대가 지금 빠르게 건조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국토의 3분의 1이 사막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시리아 역시 내전에 휩싸여 있는데, 시리아가 내전에 휩싸이게 된 것도 4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 역시도 앞으로 식량 생산이 50년에 걸쳐서 3분의 1이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기후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는가 하면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 40만 개가 지구 전역에서 폭발해서 그 열이 지구에 지금 더해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기후변화의 할아버지라고 그러시는 제임스 헨슨 교수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자폭탄 히로시마 원폭 40만 개가 매일 지구 전역에서 폭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지구의 온도가 이제 앞으로 섭씨 6도를 향해서 6도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섭씨 6도가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6도 상승한다 그러면은 북반구 같으면은 약 2도 정도 더 상승을 하고,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메탄가스인데, 툰드라 지역에 이렇게 땅속에 묻혀있는 그 메탄가스가 2005년부터 분출하기 시작해가지고 2010년부터는 정말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메탄가스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탄가스가 대량 분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구 2070년대에 가서 섭씨 4도 오르는 것만이 아니고 추가로 섭씨 5도 정도 추가로 상승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류가 멸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것, 아니면 그렇게 멸종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2050년이 되면은 세계 인구가 90억이 될 것인데, 예상하는 바로는 90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2050년부터 2100년까지 50년 사이에 90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약 85억 명이 여러가지 식순환이나 식량난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약 5억 명 정도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2008년도에는 37개 국가에서 식량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2020년대에 가면은 미국의 서부라든가 멕시코의 여러 곳에서 농업이 실질적으로 붕괴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리고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에 들면은 2030년대에 들어가면은 북반구의 거의 모든 대도시들에서 식량 폭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과학사를 가르치는 나오미 오레스케스 교수 같은 분이 그렇게 이제 식량 폭동이 전 세계화해서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억 2천만 년 전에 생명체들의 90%가 멸종을 하는데, 그때 90%가 멸종했을 때가 말하자면
지구 평균 온도가 수천 년에 걸쳐서 약 그러니까 6도, 5도 내지 9도 상승해 가지고 그렇게 생명체들의 90%가 멸종을 하고 5,500만 년 전에 멸종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약 6도 정도 상승을 했을 때 그래서 생명체들의 그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거의 아마 60% 이상의 생명체들이 멸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우리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 무슨 네안데르탈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그런 우리 인류의 현생 인류의 조상들도 이미 다 멸종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멸종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말입니다. 지구의 역사를 보면은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5도 내지 9도 상승할 적에 얼마나 큰 그런 재앙들이 왔던가 하는 것을 지구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닭장 속에 닭들이 쌀 몇 알, 모이를 놓고 다투고 있지만은 그러나 몇 시간 지나면은 모두가 다 죽게 될 줄을 모르고 있다. 죽게 될 줄도 모른 채 모이를 놓고 다투고 있다. 이게 틱나탄 스님이 최근에 책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 기후변화 문제라는 것이 인류 전체에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기를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느냐 아니면 외면하느냐. 특별히 미국의 같은 경우는 공화당원들의 75%는 기후변화를 부인을 합니다. 민주당원들 같으면 75% 정도가 기후변화를 인정을 합니다. 왜 공화당원들은 이렇게 75%가 기후변화를 부정을 하고 민주당원들은 75%가 기후변화를 인정하는가? 이거는 어느 매체를 보느냐, 어느 매스컴을 보느냐 에 따라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는 그런 현실 때문에 이런 그런 불일치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언제나 성서의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위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의 종교 전통이라는 것은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걸 찾고 우리의 전통이 이 문제를 푸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른 데에서 지혜를 구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성서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흔히 예일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회 예배에 많이 참석하는 사람들일수록 환경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그런 결과 보고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전 지구적인 상태적인 인간의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지구가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불을 어떻게 꺼주실 거라고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예언자들은 모두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파멸시키실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했던 예언자들이 참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지구, 인간이 돌보도록 인간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다 파괴시킨 그런 지구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죽은 다음에 저 하늘나라에 가는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믿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인터스텔라, 영화 인터스텔라처럼 그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갖 재앙들이 닥쳤을 적에 토성 근처에 무슨 그런 콜로니를 만들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전 세계에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그런 특권층들 뿐입니다.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 땅이 황폐화됐을 적에 이 땅이 점차 금성처럼 그렇게 뜨거워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될 적에 우리의 자손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구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지구는 개구리의 알처럼 살아있습니다. 개구리의 알처럼. 또 지구는 생명의 자궁이고, 지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또한 지구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이 지구의 흙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라스무센 교수의 말처럼 지구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 지구를 지키는 일,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책임이고,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그런 어버이들, 부모들의 일차적인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대폭 줄이고, 무엇보다도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들을 단계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폐쇄해야 합니다. 핵쓰레기를 물려주는 우리 세대를, 우리 다음 세대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군비를 축소시키고, 독일과 미국, 중국이 매우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바꾸듯이 태양열과 풍력에너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꾸지 않는 정치인들을 낙선시켜야 합니다. 무책임한 에너지 재벌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음 세대의 생존권을 박탈한 범죄자들로 고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총량제와 거래제를 실시하고 탄소세를 신설해서 그 수입을 모든 국민들에게 분배하도록 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정치인들에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육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그런 수입 농산물을 대신에 지역에서 생산한 그런 먹거리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